2-114페이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세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다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기본적인 법리는 소득세, 법인세 거의 동일합니다. 자, 원래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 이렇게 넓고 그 안에 부당행위가 있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얘 단점이 뭐야?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조문이야. 얘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많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유형에 해당되면 딱 과세될 수 있다라고 집어놨기 때문에 구체화시킨 거야.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시킨 거야. 개념만 알면 돼.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무조건 물어본 거 쓰는 거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거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를 쓰는 거야. 물어본 걸 모르면 최대한 맞춰서 쓰면 돼. 내가 아는 거 가서 얘기해봐야 그분이 모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자, 그럼 부당행위 계산분이 훨씬 더 좁은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법인세법은 52조에 소득세법은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과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당소득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만 얘기하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지금 양도소득 조문이 없잖아요. 이건 별도의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주자와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면, 거주자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reorder라고 해요. reorder.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는데 법률 관계를 다시 보고 한다는 거예요. order. 다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누가 다시 계산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겠다. 이게 너무 유형화되어 있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밝히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세상에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야료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야료 치는 애들 좀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즉 성실하게 세금을 제대로 원래 거래대로 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사이에 세금의 부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형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취지 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이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좋은 말 다 써놨네. 그냥 공평과세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공평과세. 다시 조문을 와봐요. 이 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관계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겠다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1항으로 와서, 이것만 읽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명확한 개념이 많아. 명확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뭐야? 아니 이 느낌이 중요해. 이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드나? 어쩌라고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럼 내가 하면 뭐 다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한정을 두고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첫 번째 요건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한정적인 조문이 일단 있습니다. 제3자와의 거래라는데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 비싸게 샀다를 따지는 건 되게 웃긴 일이야. 왜냐하면 특수관계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보통 상충이 돼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끼리는 거래하는 그 가격 그 자체가 시가인 거지. 어제까지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다가 오늘 22억이야. 뭐가 시가야? 다 시가야. 어제까지도 시가고 오늘도 시가고. 시가라는 건 맨날 변하는 거잖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식당 갔는데 가격표에 시가 써놓는 새끼들 제일 싫은 거 아니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시가는 맨날 변동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샀니 비싸게 팔았니 뭐 싸게 팔았니 비싸게 샀니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세법이 그걸 규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자의 거래도 특정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걸 소위 정상가액이라고 부르고 그 가액을 넘어가면 또 과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함부로 과세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혹은 소득세, 법인세에서도 다 그때는 정당한 사유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인 계산 부인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개연성만 높다고 과세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문구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적용 요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고 그 특수관계에는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당하게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당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당하다는 게 도대체 또 뭐냐? 너무 불명확하잖아. 부당하다는 게. 그죠? 부당이라는 게 내 입장에선 다 부당하지 않아요. 인생살이라는 게. 다른 놈들이 보기엔 부당할지 몰라도 나한텐 부당하지 않아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부당하게라는 게 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당하게 계산 부인 규정의 핵심은 부당하게입니다. 부당하게.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판사님들은 이걸 좀 해석을 해줬겠죠? 그럼 부당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봅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세법에 아래부터 가볼게요. 적용 요건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세법상 부당인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은 첫 번째가 행위의 주체에 있어요. 법인세법은 이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세법은 소득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 부당인 계산 부인에 적용될 거를 정해놨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있어서만 부당행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타 소득에서 예를 들면 영업권을 너무 싸게 넘겼다 이런 거 다 부당행위 걸립니다. 실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필요경비가 있는 조문들이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있는데 그건 별도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행위가 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나 그 계산이 보통과 다르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암기하셔야 돼요. 요 양가로 1번에 부당한 거래, 이상한 거래. 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하나인데 이때 부당하다는 게 뭐냐? 사회 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걸 좀 외우셔야 돼.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아는 건 아니고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시면 돼. 자기 거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네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이 동네 시가를 물어보니까 엄마 한 10억이래. 근데 네가 7억에 팔겠니? 호구야? 전 세계 100명 중에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었지 너는? 10명만 착하다고 하는 저놈이 호구일 리가 없지. 10억에 팔겠지. 당연히 10억에 파는데 왜 무슨 얘기야? 왜 쟤는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억에 팔겠지. 근데 어제까지 10억이었는데 오늘 11억에 팔았고 9억에 팔 수도 있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왜?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이해하셨어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깔아놓은 말들도 마음에 들진 않지. 사회 통념, 관습, 난 이게 없는데.
그죠? 사회통념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게 세법하게 나오면 케이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케이스가 합리적 경제인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거 판례로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일단. 즉 부당하다는 것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키워드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의 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세법은 어떻게 부당행위를 리오더 계산하냐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시가라는 게 바운드리가 있는 거야. 또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애놀이도 있고 다 하다 보니까 시가가 애시당초 정확한 게 아니니까 우리 법은 약간의 이게 세이프 하버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항구에 갈 때 이렇게 딱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띄워놓고 가잖아. 그것처럼 5% 또는 3억 룰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거래가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 거래에서 서로 매매 등의 성격이 있으면 5%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한 거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시가랑 많이 비교가 될 텐데 시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업앤다운이 있다고요. 내가 계약한 시점에는 이 가격이 10억짜리였는데 엄마 나중에 보니까 12억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올라갔잖아. 5%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그게 시가였잖아. 보통 매매가 계약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판단의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 당시다. 거래 당시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즉 이행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행 시기가 아니라 계약 당시를 가지고 부당한지 혹은 특수관계 여부도 계약 당시로 보는 거야.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자, 부당하다. 하지만 그 부당의 전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죠. 그래서 부당행 계산 부인의 요건은 다시 한번 보면 소득세법은 특정 소득만 한정하고 있고 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두 번째는 부당해야 됩니다. 그 부당하다는 건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판단 기준은 단지 하나로 정할 수는 없고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그죠? 그럴 때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취했을 행동이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한정에서 요 조문을 적용합니다. 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한정하고 있냐면 특수관계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시행령에서 특수관계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사실 특수관계는요. 현대사회에서 꼭 피로 이루어진 경우만 한다는 것도 그래요. 내 생각은. 친구도 특수관계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아파트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 30대 초반 애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혼인신고 절대 안 해. 그 친구들은. 그래야지 세대가 두 개 있으니까 두 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절대 혼인신고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한 애들도 후회하고 이혼합니다. 서류상으로. 엄청 많이 해 진짜. 이게 설마 그거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아니야, 그 친구들이 보기엔 그걸 안 하는 너가 쓰레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그런 거 안 해. 진짜 서로 애인 관계 그럴 수 있잖아. 그 사실 다 특수관계지. 특수관계란 말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같은 경제적 공동체 그럴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이 특수관계라는 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현실에서 잘 봐. 대기업이 있어. 거의 하청업체 있어. 그 하청업체하고 대기업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내 세금 줄이려고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다 특수관계야. 내가 보기엔. 그렇다 보니까 금긋기는 필요한 거야. 어디까지를 볼지 룰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법은 룰을 가지고 있고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첫 번째 피로 이루어진 관계. 친족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 지배 관계라는 것도 있고 경제적 연관 관계라는 것도 있죠. 거기 가보면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각 세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법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마지막 그럼 조세 부당한 감소라는 결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 감소라는 결과만 있으면 되고 주관적 회피 의사는 적용 요건이 아니다. 이러면 또 헷갈려죠. 선생님 부당해야 된다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당한 건지 아닌지는 내가 보는지 남이 보는지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남이 보는지로 보는 거잖아. 그 남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제인의 입장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야. 저는 이거 세금 줄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세금 줄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백날 해봐야 아니라는 거야. 주관적 조세 회피 의사는 보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과세 요건으로 하면 과세관청이 이걸 입증해야 돼.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관적 조세 회피 의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결과만 부당하면 됩니다. 결과만. 이해하시겠죠? 너무 어려워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듣고 선생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한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시험 문제도 진짜 불행하게도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가 쉽진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1, 2, 3, 4 중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뭐가? 나머지 다 명확해. 저놈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상하다, 부당하다,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제일 어렵고 특히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것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도대체 뭐냐. 사회 통념도 없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진짜 가슴속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평생.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았다? 문제 있어요.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제거하고 누가 싹 들어봤을 때 부당하면 되는 거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자가 들어갔을 때 부당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자가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이거 부당하지 않네.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라고 되면 요건 자체가 탈락이야.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결과라는 건 뭐야? 그렇게 이상하게 했지만 최종 결과는 이상하지 않으면 또 된다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둘 다 지금 조문에 두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내심의 의사는 모르는 거야. 자기의 개별적인 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3자가 봤을 때라는 거야. 근데 제3자도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금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건 사회통념, 관습, 케바케가 되니까 겁나 어려운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지금 자꾸 어렵다고만 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야. 미안한데 여기야. 나는 오픈한 거야. 난 고백한 거야. 판례는 내가 다 해줄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나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다 외워. 그리고 써. 이러면 돼. 요거 밑줄 거준 거 별표 치고 그러고 끝내면 돼. 하지만 그게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나온 법인세법 부당인 계산부인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상식 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 상식으로 풀기가 너무 어렵어요. 예를 들어볼까? 우리 이자율이 있어.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쓰고 없으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쓰잖아. 그쵸? 근데 잘 봐. 내가 채무가 현재 100억 있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가 뭐 50억 빌렸어. 얘가 5%, 6% 빌렸어. 그럼 가중평균 5.5% 이게 시가라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되니? 나만 그런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서 내가 추가로 50억을 빌린다고 쳐봐. 50억을. 이 이자가 어떻게 이 이자하고 같니? 더 비싼 이자를 쓰는 게 상식 아니냐고. 상식. 이자는 증분이란 말이야.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이걸 무작정 놓고 계산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되게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러면 이거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이자율이 이게 결국 이자율은 스프레드로 움직이는 건데 이자율이 증감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5%로 빌렸어.
옛날 15% 빌렸어. 그죠? 계약서에 그렇게 돼서 10년이 지나갔어. 이때는 IMF야. 지금은 아주 좋은 세상이야, something. 이거보다 낮아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이자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다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인간에 비춰봤을 때, 경제인들에 비춰봤을 때 모르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막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야. 다 상황이 다르고 다 경제적인 이유가 다른데. 이해하셨죠?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있는, 철학이 약간 있다면 이런 파와 이런 파가 있는 거야. 세상에는. 국가가 이런 일에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다 안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실무에서 여러분들 세금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건 다 부당행위야. 세무조사 나와서 터지는 건 다 부당행위야. 세무조정 계산서 있죠. 뭐 세금 신고한 거 있지. 세무조사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 땡큐 하더라고. 잘못된 게 명확한 것도 쳐다보지 않아서 너무 고마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공무원분들 IFRS 같은 소리, 아니 IFRS 많이 모르세요. 많이 모르세요. 그런 거 잘 몰라. 감가상각, 세무조정 아무도 못해. 그런 거 건드리지도 않아.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조사한단 말이야. 내용 연수가 맞았느냐 이런 거 조사해. 감가상각할 때는 이게 구축물이냐 건물이냐 토지냐 이거 가지고 한 방에 다 밀어버려. 계산도 다시 해오라고 하고 과세하고 다 부당행위야.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세법하게 사실은 꽃이야, 꽃. 그러려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 통념이 있어야 돼. 관습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없이 쓰는 거하고 이씨 쓰는 건 좀 달라요. 진짜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